이번 강연 제목은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이고요. 근데 이 제목을 지어준 사람은 정작 안 왔어요.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네. 참 이 발표는 준비하기가 참 난감한 주제죠. 왜냐하면 부제가 이제 한 청년이 바라본 부동산, 주거, 그리고 도시 이야기인데 하나하나가 참 얘기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하면은 또 기대하는 말이 있죠. 어떤 이런 얘기를 해주기 바라는 어떤 그런 게 기대하는 게 있고, 또 부동산 관련하면은 투자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대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주거 문제도 뭐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고, 도시 이야기도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이 발표의 방향성을 정할지 자체가 난감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사건이 크게 두 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었고, 한 분은 또 이분이 또 제 발표는 자주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발표를 하기가 난감했죠. 그래서 최대한 욕심을 줄이고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12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이걸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요를 억제한다는 게 그냥 어떤 법제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규제로 억제면은 해결이 될 거다라는 어떤 규제 만능주의에 지금 우리나라 행정 쪽하고 그리고 정치 쪽에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하면 그게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할 리가 없죠.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그게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이거 규제를 풀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하는데, 제목을 정해준 사람이 왔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단 문제를 한번 뜯어보죠. 일단 간단히 말하면 결국에는 대출을 억제하고 전세 대출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부유부담 강화,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단기보유 양도세화, 결국에는 보유를 억제하고, 그리고 파는 것도 어렵게 하고, 세금도 더 건다고. 그러니까 모든 억제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억제한 정책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하고,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늘 주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대책인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얘기할 때 이제 서울의 집값 그리고 전국의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정면으로 거기에 도전을 한 겁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대책을 한 거는 본인의 의도, 뭐 선한 의도, 뭐 그런 것도 분명 존재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12월 18일에 토론에서 기조 발언하신 걸 제가 가서 듣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죠. 대충. 결국에는 이제 스웨덴의 복지 슬로건, 국민의 집, 결국에는 스웨덴의 이 주거 안정 정책, 그러니까 공공주택 위주의 이 주거 복지 정책을 따라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벤치마킹 해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청년 빈곤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역구 문제 있고, 그리고 이게 참담하고,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 7년간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평균 집값은 4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이 과도히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거는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집이라는 데는 사는 데니까 이걸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걸로 매매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뭐 대충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회운동의 아젠다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가 아니면 정치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무책임한 행위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신 대책이 뭐가 있었냐면, 베를린처럼 임대료 상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 1시간 얘기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또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말한 대책 중에 하나가 여기는 불로소득을 과세를 해서 그걸로 걷어서 그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주거복지를 하자는 건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난번 강의 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게 박원순 시장님의 대책하고 제 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가가치나 어떤 그런 수익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박원순 시장님은 그냥 사실상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부유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뿌리겠다는 거고 저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재개발을 하고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인정을 해주되 이제 대신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자라는 거죠.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감도 다르고 대상도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건 뭐였냐면 여기는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유튜브에 올릴 때 그거 걸어주세요. 이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다르죠 사람이. 넘길게요. 네. 그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는 결국에 이제 정부에서는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파트가 왜 비쌀까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게 주거실태조사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보시면 단독주택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의 주택, 주택 이외에 거쳐인데 아파트가 점수가 월등히 높아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살기 편하니까 비싼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의 광역시도는 주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데 수도권으로 가면 비중이 한 50%. 근데 이것도 대부분 경기도에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거고 서울로 제한하면 아파트 비중이 42%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된 그래프를 안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양도 부족해요. 절대적인 양으로 따져도 주거가 보급률이 98% 정도고 그러니까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거가 안정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보통은 그 기준은 120% 정도를 잡죠. 보통은.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제시한 건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왜 비싸냐라는 건데 아파트가 왜 비싸냐면 여기는 이제 여러 주거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걷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돈을 걷어서 공공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 녹지 그런 거를 다 스스로 해결을 하는 모델인 거죠. 사실상 이 빌라인데 빌라들이 주로 모여있고 연립주택이 주로 모여있는 건데 이게 왜 싸냐면 결국에는 공공에서 주차장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공공시설을 공급을 못 해주는 거죠, 인프라를. 그래서 아파트가 비싼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모델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급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생겨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독자적으로 해결한 건데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이 공공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제공하는 어떤 아파트와 현재 빌라의 중간값이 되는 주택을 그렇게 기금 조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인데 박원순 시장님의 아이디어는 이거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돈이 많을수록 개인 주택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보통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빤하게 결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소득이 하위, 중위, 상위로 봤을 때 그러면 상위로 갈수록 이게 이 노란색이 아파트 비중이거든요. 아파트 비중이 확 늘어나죠. 그리고 되려 단독주택에서 부자들이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정작 하위층이 단독주택에서 많이 살죠. 이게 사실 모든 문제의 진실의 어떤 그런 원인을 드러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건데 어떤 지식의 척도, 기술의 척도를 함수값으로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식의 양을 0에서 10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식이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없을 때는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모르지만 실제는 별로 모르지만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일정 정도가 지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하락하는 거죠. 역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일정 단계가 또 지나고 계속해서 지식이 쌓이고 나면
아 그래도 내가 이제 좀 뭔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신감이 살아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장기적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알겠지만 거의 매 순간 이렇게 자신감의 변곡점을 겪죠.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넥터 닷츠라는 건데, 이게 원래 잡스가 한 비유인가 그럴 거예요. 자기계발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유예요. 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생에 어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당장은 뭔가 효용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 점들이 어떤 선으로 연결이 돼서 뭔가 결과를 낸다는 뭐 그런 비유인데, 이게 또 한 가지는 이거 보면은 점점이 지식이죠. 각기 다른 지식들이 어떤 경험의 체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체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의성으로, 이게 잘 보면 이게 이거를 보고서 이걸 보면 고양이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창의성으로 어떤 지식을 연결하고 하는 어떤 혁신과 관련된 예시를 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박종석 씨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만 사실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외부에선 과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3번의 어떤 토론회들에 갔었죠. 근데 여기서 듣고서 확실히 저하고는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실제로 보는 포럼이란 말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문제가 시작하는데, 아예 그 잘못된 이론적 정의 어떤 그런 거를 보니까 결국엔 실제로 정책도 잘못 적용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의도는 좋지만 현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인생사가 커넥터 닷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주거 문제만 파죠. 처음에는 주거 문제만 파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거 문제만 감안하면 문제는 사실 간단해요. 그냥 불로소득 잡으면 되고, 불로소득 다 걷어버리면 되고, 그 돈으로 뿌려서 가격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기저에 깔린 시장 기제, 시장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냐 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작동하냐. 그게 세상사는 각 문제들이 이게 다 연결돼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연결돼서 이게 동시에 작용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일부에만 굉장히 목을 메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저출산 관련 정책이 있죠. 이제 애를 안 낳는다고 하면 초기에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러면은 이제 육아와 관련된 어떤 보육시설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해서 보육시설을 많이 늘렸죠. 실제로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면 왜 그럴까? 라는 걸 뜯어봤을 때 저출산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있죠. 저출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저성장 문제가 있을 거고, 거기 고용 문제가 저성장 문제, 고용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어떤 여성의 그런 젠더적인, 그러니까 인권적인 인식이 사회 전체가 부재한 것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 각 문제가 연결이 돼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지금의 정책들은 그거는 좀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청년이니까 청년 세대 관련된 얘기를 해야겠죠. 그거를 기대하고 오셨을 테니까. 일단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 여기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청년들이면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고, 솔직히 말하면 첫 취업 소요 기간이 지금 10개월 정도라는데, 실제로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상이죠. 이 기간이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는 계속해서 늘고, 대기업, 근데 모두들 이제 처우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소기업은 또 일자리가 남아돌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남아도는데 왜 거기 취업은 안 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냐. 이거는 그 청년들의 수요나 욕망을 전혀 무시한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기간이 왜 줄어들까? 그러니까 첫 취업 소유기간이 왜 계속해서 증가를 할까? 결국에는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직장을 얻는다는 건 결국에는 장래의 기대 소득을 늘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초기인 청년 시기, 20대, 30대 때 어떤 이런 자산을 축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성장 문제 있고. 사실 이게 예전과는 다른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성장 기조로 가는 거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이제 취업하기도 어려워져서 자산 축적 자체가 제약을 받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기존의 제도하고 미스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 제도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니까 이제 당장은 힘들지만 장래에 내 기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이제 월세방, 그러니까 그런데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런 양적 부족을, 주택의 양적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게 일산인가 노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택지직으로 대고 공급을 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 20대 초반에는 사글세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살다가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을 해주니까 자연스레 매매로 이제 주거지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상승이 되는 구조였죠. 이거는 고성장 시기에는 가능한 구조죠. 결국에 이제 욜로라고 하잖아요.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런 풍토가 이제 욜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당장의 성장은 안 되고 그래서 내 소득도 안 늘고 그래서 미래는 안 보이고 취업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당장의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부동산하고는, 그러니까 당장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집을 산다는 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을 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집을 살려고 해서 게다가 청약, 로또 청약으로 이제 분양가 내려주고 하니까 싸잖아요. 그 당장 분양만 잘하면 순식간에 몇 억이 이득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청약으로 다 몰린단 말이죠. 근데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러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전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 40대 이상은 넘어야 돼요. 가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대가족 체제 그리고 고속 성장 시기의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 그런 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 30대는 청약은 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주택 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 그쪽으로 몰리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매물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렇게 거래를 억제해서 매물이 줄어들면, 예를 들면 예전에 매물이 100개 있었는데 지금 매물이 10개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예전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점진적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물을 일부가 갖고 있으면 맘만 먹으면 그냥 가격 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 막 널뛰기를 하죠. 막 몇 억씩. 그게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어떤 청년 관련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청년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청년이라는 세대로 뭉뚱그려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 세대도 어떤 경제적인 계급, 특히 이제 부모가 자산이 있냐 없냐라든가 아니면 내 소득이 얼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갔느냐, 내가 뭐 대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졸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들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보면은 다행히 요즘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죠. 한겨레에서 한 조사인데 우리 사회 학력 차별과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보면은 대학 재학 중인 사람이 83명이고 17명 고등학교 고졸. 이것도 나름 그래도 감안해서 짠 걸 거예요. 이 코호트 구성을. 보면은 고졸 취업이 대학 진학보다 낮다는, 당연히 대학생 쪽은 당연히 반응이 낮고, 그리고 고졸은 절반 이상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 학력은 중요하다라는 건 모두가 동일하죠. 그리고 학력 차별 경험이 있다. 대학생 83명 중인 13명인데 아마 이쪽은 지방대학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졸은 17명 중에 6명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또 차이가 나죠. 직접적으로 본인들을 건드리는 질문에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고졸자를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대학생은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고졸자 당사자들은 매우 낮죠, 반응 비율이.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사회는 대졸자를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고졸자들은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세대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보다 내 노력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는 참 언급하기가 좀 그렇죠. 잘못 언급하면 욕을 어마어마하게 들어먹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국이라는 개인 자체는 한국 사회의 어떤 진일보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뭐냐면 사회의 기존에 기저에 깔려있던 소위 86세대들하고 어떤 지금의 20대 청년들의 의견 차이를 완전히 이게 수면 위로 드러냈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세대 안에서의 갈등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낸 그런 역할을 하셨다.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다. 라는 제가 보기엔 이걸 일부러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올해 3월 1일인가? 에 나왔던 기사인데 US 퀀티티브 이징 해가지고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게 보면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의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인이죠. 청년 오바마라고 불려요. 거긴 좀 동의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바람을 불고 있냐면 이제 사회민주주의 바람을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Quantitative easing was the father of millennial socialism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일부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어떤 이런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서의 어떤 사회민주주의 바람 이게 결국에는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는 결국엔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근데 최근 들어 이렇게 자산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였냐? 양적 완화 때문에 양적 완화가 그럼 뭐냐? 베이비붐 세대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그리고 50년대 서구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이비붐 세대가 어마어마한 인구의 이 비율을 자랑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경제위기의 순간에서 그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망해버리면 그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일으켰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더욱더 자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뭐 이러한 해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주거 정책의 문제점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보면은 오늘 뭘 중심으로 발표를 할까? 왜냐면 발표할 게 자칫하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발표를 한 시간에 절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이게 2017년 11월 29일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들 위주로 어떻게 비판 아니면 대안 제시 뭐 이런 걸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지금 제가 윤모 기자님한테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보죠. 첫째 주거정책의 문제점, 현재 주거정책의 문제점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 변화입니다.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북유럽 국가도 그렇고 어떤 서구 선진국들은 합계 출산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 깔린 걸 봤을 때 보면은 비혼 출산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혼 출산이라는 거는 뭐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보면은 보시면 비혼 출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죠. 거의 정비례해요. 그래프를 보면. 그리고 대한민국은 비혼 출산율이 매우 낮은데 합계 출산율은 아주 바닥이죠. 그거 보면은 OECD 가입국의 비혼 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완전히 이거는 뭐 말로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모두 알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거죠. 호적에서 파여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20대 중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5.7%밖에 안 되고 그야말로 약간 동의라는 건 사실 중요한 순간에 동의 안 하겠다는 말에 가까워요. 냉정하게 말하면. 전적으로 반대가 지금 60대로 갈수록 어마어마해지죠. 이게 주거정책의 사실 문제점인데 뭐냐면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타겟을 완전히 정해버려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청년 임대주택도 그런데 저는 이 신혼부부를 어떤 이 주택정책의 이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이 자체의 어떤 비판을 좀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결국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주거를 제공하는 인정하는 가족은 아빠 있고 그렇죠. 핵가족, 4인 가족. 그러니까 애 둘 달려 있고 그리고 아빠 엄마 다 있고 이런 정상 가족만을 인정하는 그런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 LGBT 같은 성소수자들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출산율 타령하면서 정작 비혼 출산은 어마어마하게 반대하죠 지금. 이런 어떤 모순 지점들이 어떤 이런 문화적인 한계는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는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아예 폐지해버리자.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로 타겟을 한정하는 걸 아예 폐지를 해버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그 정책 자체가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어떤 주거 복지에 있던 접근성을 제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부재. 뭐냐면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보면 전체 가구 대비. 이거는 사실 다 아시니까 여기 1인 가구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 늘어나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 아마 부동산 대책 이거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한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그에 맞춰 적절한 주거를 공급을 하겠다고. 뭘 공급하시겠냐고 했냐. 쉐어하우스를 공급을 하시겠대요. 근데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문제인데 뭐냐면 쉐어하우스 중심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위에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 자체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은 쉐어하우스 중심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그 국가들하고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존중 그런 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가 언제야 이게 12월 12일에 여기 포럼 갔다 왔거든요. 여기 포럼 다녀왔는데 이제 서울대 김경민 교수께서 한국의 청년 주택 관련해서 이제 어떤 소셜 벤처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민스테인 유니언 이게 민달팽이 유니언인데,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회주택 공급을 한단 말이죠. 뭐 이거 공급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좀 넘길게요. 예. 그리고 고려하면 결국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마냥 프라이버시만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뒤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우리 사회 자체가 공동체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이게 12월 12일 기산 21일인가? 네, 21일이네요. 어제인가? 어제였요. 마침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러면 청년의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떤 공동체가 부재한 상황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주거 형태로 그렇게 쉐어하우스식으로 공급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국토교통부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저는 이거를 공동체 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주택 그런 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건데 이게 디르켐인데 디르켐 다들 아시죠? 하도 학교 시간 그 시험 보려고 외워가지고 보통은 이제 기계적 연대하고 유기적 연대인데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동체주의 중심의 어떤 그런 정책들은 기계적 연대를 전제로 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묶여 있는 어떤 마을 정도 규모의 상황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시 공간에 살아간다는 거죠. 거의 뭐 사실상 2,500만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떤 공동체 자체가 기계적 연대로 그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도 필요는 한데 지금 마을 공동체 운동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거하고 도시 공간이 확장되는 거를 어떤 대립구도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도시 공간의 확장을 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기계적 연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등을 통해서 기계적 연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공간 안에서 결국에는 도시 공간 전체를 상정을 해놓고 유기적 연대를 통한 공동체를 살리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쉐어하우스로 공급을 하는데 만약 여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강제적으로 이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항상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할 때는 누군가 나가서 만나고 싶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또 혼자 있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의 주거 정책에서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짤 때 지금 보면은 3기 신도시를 이제 중밀도 주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냐면 층이 낮으면 왕래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얼굴을 맞댈 일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부활을 할 거다라는 주장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건축가분들이 어떤 건축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나 일정 구역만에 놓고 공동체를 보거나 생각을 하지 말고 도시 공간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도시 전체의 공적인 공간을 늘리고 그리고 또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이 난립돼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마이온 포털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있고 공공임대주택 있고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복지론주택, 공공기숙사인데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그나마 그래도 접근성을 높여보겠다고 마이온 포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나마 모아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마이온 포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뭐 모르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이게 내가 실제로 혜택을 받나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정부는 모르냐라고 하면 알고는 있어요. 물론 이 자료를 장관님은 안 보셨을 수도 있고 네, 뭐 연구원들이 만들었을 테니까 라는 걸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지원 대상별 단편적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제도가 이렇게 다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왜 발생했냐? 그냥 공급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덧붙여 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자 위주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임차인권리보호 미흡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LH 중심으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은 너무 맞거든요. 네. 좀 그런데 실제로 이게 2017년에 나온 건데 거의 제가 보기엔 묻힌 게 아닌가 싶어요. 거의 뭐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추후에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억제만 한다고 하고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청년 관련 이제 주거 정책과 관련한 건데 연령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청년 공공지원주택인데 잘 보세요. 여기는 만 19세, 39세 이하죠. 이게 법적으로 청년 기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죠. 근데 청년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죠. 그러니까 계속 나뉘고 있는 거죠. 그때 덧붙이고 있는 거고. 어떤 이런 다른 기준들을 통합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주거 정책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인데 있는 정책부터 한번 재정비를 하고 가자. 사실 이거는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걸 모르냐? 물론 장관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자료엔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자료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는 이제 국민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던 거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이 문서에는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묻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2019년에 이게 실행 계획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거의 뭐 아무런 얘기 안 나와 있고 곧 이제 며칠 뒤면 2019년이 끝나죠.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죠. 왜냐하면 별로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걸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인데 뭐 그것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뭐 전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실적 상황 고려 부재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잘 보면은 이게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어요. 보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120%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얼마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뒤에 얼마냐면 이거 먼저 이게 이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인데 여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2억 원이고 DTI 60%고 LTV 70%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서 서울에 주택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빌라도 못 사요. 빌라가 요즘 한 괜찮은 빌라 한 20평, 30평 하려면은 역세권금치 4억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싼 게 3억이고,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중위주택 값이 거의 한 7, 8억 가니까 한 6억 정도 되는 강북의 아파트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2억 빌려서 못 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제가 보기엔 그냥 구색을 갖춰놓긴 했는데 그냥 주택구입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기 싫다는 것 같아요. 돌려 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이제 도시근로자 소득을 한번 봅시다. 이게 그 기준이거든요. 이게 전년도 거래 기준으로 해요. 보통 실혼부면 3인 이하일 거 아니에요? 가구당 소득 100%가 얼마냐? 540만 원. 540만 원이면 12개월 하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맞벌이 기준이 120%니까 맞벌이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7천만 원 될 겁니다. 7,200만 원 정도 될 건데, 중요한 거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합쳐서 소득이 7천만 원입니다. 결혼하실래요? 서울에서? 간당간당하네요. 네, 그렇죠. 7천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문제는 대부분이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혼부부를 이렇게 대상을 한정해 놨는데, 정작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물론 할 수도 있죠. 이게 개인의 사례를 따지고 되자면 끝도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 주거 정책이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되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주거 정책이. 이게 보면은 옆은 아주 살벌하죠. 보면 이쪽은 기자를 잘 만났어요. 이쪽은 그냥 본인들이 직접 찍으신 것 같은데. 네, 보면은 뭐냐면 이제 한쪽은 공공주택 반대한다고 있는 거고, 또 한쪽은 기숙사를 지어라 라고 이제 또 반대를 시위를 하는 거죠. 보통 저쪽에서는 이쪽을 님비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랬대요. 욕해도 돼요.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억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걸 또 감안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되고,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정책을 또 바꿔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제가 쪽방촌의 모습이죠. 보면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없는데, 보면은 지금 가스배관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죠.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얼마나 쪼개기를 많이 했는지. 근데 이게 보면 서울의 모습일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도시로 마찬가지로 대학가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한남대 근처거든요. 대학가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생은 전부 다 사실상 1인 가구고, 그렇다 보니까 주거 수요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학가 근처에 모여 살려고 하는데, 이게 공급이 부족해 보이진 않지만 지방 도시에서도 이렇게 쪼개기가 발생을 한다. 그럼에도 가격이 비싸죠. 한 4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여기도. 예. 그렇게 되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학가는 확실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사실상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텃세를 부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텃세를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 대비 확실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걸 감안을 해서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이게 여기가 청량리 쪽인데 보면 대학들이 몰려있죠. 고려대 있고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물론 저기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경희대학교 있고 한국외대 있고 서울시립대 있고 이렇게 대학이 몰려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빼고 이제 신촌도 있죠. 그러면 아예 이곳에 대학들의 연합기숙사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 뉴타운식으로 조성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필지를 매입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부지를. 그 다음에 뉴타운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대학들이 이렇게 모이면 클러스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연구시설로 특화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차라리 서울시장님이 그 제대로 대선 공약으로 이걸 밀고 갈 거였으면 이런 거를 해서 대학생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대학생들은 오거든요. 자기 쪽 표로. 근데 이거는 뭐 혹여나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뭐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봤는데 이게 청량리 쪽에 보면 여기 청량리 아래 전농 1동짜리 여기가 뉴타운 지역이거든요. 일대가. 여기 있는 아마 왕십리 텐질인가? 뭐 그럴 건데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 전체를 묶어서 도서관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교육시설 부지는 교육시설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숙사는 교육시설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실상 이제 주거지구인데 여기는 용적률이 아마 한 최대한 뽑아도 250에서 300%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0평이면 300평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상가 지역이 있죠. 상가 지역은 용적률이 120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중심 상가고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또 1500%까지 올라가요. 900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1000%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 용적률을 허가해주면 그러면 900% 정도는 용적률에 기숙사를 올리면 부분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 구상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 부지도 사실상 공공의 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볼 여기서 잘린 것 같은데 아마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인가 여기쯤인가. 위치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공적인 이런 인프라가 들어온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보단 쉽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문제를 다 떠나서 공공주거정책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구성이 된 공공주거정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 포럼 갔다 왔다고 했는데 여기 덴마크 사회주택 담당하는 부서에 그 분이 와가지고 직접 설명을 한 거거든요. 여기는 Danish Social Housing is part of welfare system이라는 건데 결국에 뭐냐면 주거정책은 복지정책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표어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진보 정당에서도.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주거정책이 복지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주거정책은 복지정책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권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한제로 가격을 묶어버리고 뭐 그렇게 불로소득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쪽으로 흐르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이 주거정책이 복지정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북유럽의 예시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 그리고 독일 국가들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지고 그 대신 복지를 많이 받는다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부담 고복지 사회의 전제는 뭐냐면 이게 보면 OECD 주요국의 세원별 비중이거든요. 보면은 GDP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4.6%죠. 세금이 GDP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스웨덴 한번 봅시다. 스웨덴 하도 예시를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GDP 대비 비중을 했을 때 42.7%인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보면은 한국은 소득과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그런 거에서 거둔 게 29.4%예요. 근데 스웨덴은 얼마일까? 그리고 보면 45.4%예요. 그리고 그러면 보통 이제 북유럽이나 아니면 독일 국가들이 재산세를 굉장히 많이 걷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재산세를 많이 걷어야 된다. 그리고 상속세를 많이 걷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한번 뜯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한국의 재산과세는 11%예요. 근데 그러면 스웨덴은 어떠냐? 2.5%예요. 의외죠. 이걸 한번 뜯어봐야 돼요. 고부담 고복지 사회의 전제는 뭐냐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이중구 교수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중구 교수님이 종부세 대상이 2.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부자세인데 왜 다들 난리를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종부세는 종부세를 통해서 주거복지를 한다는 건 보편과세를 해서 보편적인 고복지를 제공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자세를 걷어서 뿌리자는 발상인데 사실 그거는 모든 복지국가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는 드물어요. 그나마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가 복지사회를 어떤 예를 들 때 좋은 예를 들지 않죠. 정작.
그래서 이런 이면을 봐야 된다. 실제로 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거 정책 위주로 보죠.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려는 방향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 관련해서 어떤 이런 임대료 상한제나 아니면 그런 상한제, 그러니까 임대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 이쪽에서 전반적인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위주로 돌아가게 설계를 해놨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보면은 이게 81년부터 2015년까지 스웨덴의 주택 가격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이 700%, 평균이. 그러면 이거를 스톡홀름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1,400% 정도 올라간 데도 있어요. 인기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 따지면 강남이나 그런 지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공급량인데 보면 1938년부터 2016년까지 이게 멀티드웰링 빌딩은 이제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원월투 빌딩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2층 주택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보면은 74년부터 이쯤부터 이제 스웨덴이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리고 또 공공 임대주택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공급이 확 줄죠. 왜냐하면 이러면 건설사를 만약에 제가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내가 집을 지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짓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냐? 그러면 건설사가 어떤 주택을 공급을 하냐? 왜냐면 일정 기준을 놓고 일정 주택에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 규제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고급 주택을 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임대주택의 대기표를 받아요. 대기표를 받는데 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자 수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민자로 늘어나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에 이 주택의 공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대기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스톡홀름 얘기예요. 수도고 이거는 대기 연도, 그러니까 대기 연수인데 보면은 0년부터 20년까지 있는 건 20년 이상까지 있는 건데 보면은 6년에서 12년 정도 이 중간 정도에 많이 몰려 있죠. 근데 이것도 비인기 지역의 얘기예요. 인기 지역은 20년이 넘어가요. 보통. 문제가 심각하죠. 생각보다. 북유럽은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걸 다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죠. 근데 굉장히 북유럽 국가 아니면 독일이나 그런 국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그나마 잘 돌아가는 국가의 현실이 이 정도예요. 그게 그나마 잘 돌아가는 국가의 사례를 좋은 것만 들고 와서 그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죠. 다큐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큐가 사실 이렇죠. 이런 부분은 전혀 조명을 해주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북유럽이 결국 이렇게 된 거는 규제가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로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택정책의 문제점은 뭐냐면 규제를 하면 때려잡으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어떤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에 했던 발상인데 정작 그 개발 독재를 반대했던 분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은 악화시키고 있고 결국에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갈 당장의 상황도 악화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싸지르고 한 걸 우리가 다 처리해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년을 얘기하면서 정작 그렇습니다.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자가 보유 수요를 자체 무시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규제 만능주의로 점철된 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뭐냐면 이게 주택을 임대 시장 위주로 구성을 하냐 그리고 매매 시장 위주로 구성을 하냐, 그러니까 자가 보유라기 하냐 아니면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냐라는 거는 문화적인 요소로 사실 다분해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는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주택을 굳이 보유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기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게 문화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 자기는 안 사고 살아도 괜찮다. 거의 예, 물론 있겠죠. 예, 어쨌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자가 보유 수요를 무시한 정책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욕구를 아예 무시한 정책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사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긴 한데 결국에 대안 지시를 하려면 여기는 누군가가 나서서 서울공화국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나온 게 이게 국회의원회관에서 2월 12월 18일에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이신 권지웅 씨가 여기 안 계셨는데 이런 얘기가 좀 그렇게 하죠. 보고 계시면 나중에 연락 한번 주시고. 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 기준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이걸 구매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그 얘기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서 서울의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솔루션은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근데 서울의 주택시장의 수요는 일단 당장의 수도권 2,500만 인구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전국의 인구가 사실상 서울의 수요, 예비 수요라고 봐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게다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국제도시의 특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요까지 감안을 하면 어마어마해져요. 서울은.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주거정책은 어떤 이런 지금 세계화된 경제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경제 상황일 때만 성립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 모두가 저렴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타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커넥터 닷치라고.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데는 다 개작살 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어떤 모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서울공화국 선언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가기 정작 원하는 거면, 원하는 거면 이게 아까 보면 전국의 아파트 비중은 지금 49.2%인데 수도권이 49.9%고 그리고 잘 보면 광역시의 아파트 비중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56.6%죠.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아파트 지금 비율은 42%죠. 그리고 지방광역시에 잘 가서 보시면 외곽에 이런 택지지구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노무현 정권부터 이어져온 기조인데 결국에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네가 아파트를 원하면 지방에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 지방가 살아라. 그렇죠. 그렇게 정책을 펴온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서울공항 선언이 필요하고 잘 보시면 이제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가? 사실 저는 예술 쪽은 잘 모르긴 한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쪽에서 통계에 잡은 건데 분야별 예술 활동을 잡았을 때 거의 서울에 몰려있죠. 보면 그나마 경기도, 그나마 대도시죠. 에 몰려있죠. 굳이 이것까지 안 가도 돼요. 인구로만 따져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다는 건 이게 언제죠? 어느 정도 이게 투표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거든요. 언제지? 이게 한 2000년대 중후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옛날이란 말이죠. 더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도시 중심으로. 그래서 그나마 이 대안으로 이제 김영수 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겠다. 왜냐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불경 지역이 800만 명 그리고 그 위에 경북권까지 해가지고 이 경상도권 전체 1,400명 인구의 경제권을 만들어버리자 라고 그나마 대안을 제시한 건데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시도별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 및 증감률인데 보면은 2047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구 구성을 봤을 때 어떤 가구주로 통계를 잡았을 때 65세 이상이 보면은 47년에 경기도하고 서울 및 수도권도 이 정도예요. 근데 불경 지역은 훨씬 더 짙죠, 색깔이. 네.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방광역시도 그나마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얼마 안 가 소멸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2029년인데 몇 년 안 남았어요. 9년. 그때쯤 제가 30살인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무튼 그렇다.
해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면 이게 하이퍼루프거든요. 왜요?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건데 결국에는 전 국토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가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광개토 대왕을 되게 좋게 가르치죠. 영토가 막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좁다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아무튼 그런 인식,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좁은 국토는 되려 현대 사회에서는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일정 이상 밀집도로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좁은 국토라는 그거를 이점으로 활용을 하면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용을 하면 정말 전 국토를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서울공화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국토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하이퍼루프인데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뭐냐면 서울 찍고 세종 찍고 그 다음에 부산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를 축으로 가자는 그리고 또 호남권에 광주를 연결하고 세종 분기점으로 해서 저걸 하면 얼마나 빨라져요? 이동 시간? 일단 서울에 부산을 직결한다는 가정하에 30분이니까 세종과 20분이니까 세종에 정차한다는 가정이면 30분 40분 되겠죠. 서울 부산을 20분에 간다고? 저게? 한 번에 쭉 연결하면 그것도 물론 직선거리라 실제로 선로를 하고 하면 뭐 1시간으로 늘어나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출퇴근 부산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러면 완전히 하나의 도시권이 될 수 있겠죠.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현하는 게 사실 능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KTX인데 KTX가 개통을 한 다음에 이게 시공간 상대적 면적 비율인데 KTX 개통만으로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 하이퍼루프를 도입을 하면 이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이 시공간 상대적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의 도시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인구 소멸이 가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상상이고 실현이 될지는 모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은 권력을 잡으면 현실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GTX가 그 전초 작업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 GTX를 A, B, C를 이렇게 연결해서 외곽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건데 지금 D까지 이제 연결하겠다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하겠다는 거죠. 계획까지는 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앞 세대가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내가 나중에 여기에 뭘 덧대서 추가로 그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GTX 이 외곽 도시들을 연결해서 이게 순환형 GTX를 만들면 왜냐면 지금 수도권의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지역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GTX를 이렇게 순환으로 연결하면 외곽 지역들끼리도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비는 게 있죠. 비는 지점들이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인구가 워낙 적어서 아마 광주시 있을 텐데 여기는 아예 인구가 없고 사실. 그러면 그나마 여기인데 신기한 게 D가 포함되면 두 곳이 더 칠해져요. 그래서 아마 D까지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은 여기는 일단 순환형으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예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서울의 주거 수요를 어떻게 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시공간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그러니까 시간 거리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상. 네, 갑자기 뚝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74년에 이렇게 공급이 급감한 게 100만 원 주택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발생한 것도 있다, 그것도 있다라는 걸 잘 지적해 주셨고 뭐 굳이 그거를 틀렸다기보단 이거를 언급하고 간 그 이유 자체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그걸로 몇 시간 강의합니다. 원래 보통 대학 강의 거의 일주일 분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다만 이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북유럽의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롤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노르딕 국가들 그리고 독일 같은 어떤 성공적인 모델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통제를 하면서 공급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건 뭐 그런 이유다 라는 거고 보유에서 임대료였던 건 가치 전환
사용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그런 가치 전환은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어디까지 사회운동의 영역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저는 그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항상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하냐면 내가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수석으로 불러도 거기서 사회정책으로 괜찮은 걸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불려가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집은 살 것이 아니라 살 곳이라고 말하는 그거를 반대하는 뉘앙스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프로파간다 혹은 어떤 호소에 불과해요. 선언에 불과해요. 그냥 구호는 좋은데 문제는 그 구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는 현실을 무시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의 관점. 솔직히 저는 제가 20살이긴 한데 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솔직히 안팎 같은 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뻔히 아니까. 이게 청년 세대 안에서 분절화되어 있는 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그거는 다른 거라. 사실은 뭐 그건 아무튼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유권자 호명 정치 때문인데 방금 박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임대주택 관련한 제도를 분절화하고 그리고 대상을 타겟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그때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덧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유권자 호명 정치의 매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숙사는 냉정하게 말하면 정치인들한테는 대학생 표를 타겟팅한 거고 그리고 신혼부부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쪽을 타겟팅한 거고 대충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그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이슈 파이팅을 하려면 유권자를 호명하는 건 필연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문제점 뭐냐면 그 최병천 쌤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여기는 그 정책 자체가 단기적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의 정말 주거 안정을 매매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지방 도시들은 망한다는 거죠. 서울로 인구가 다 몰려드니까.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대안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기술적 제약이 사실 사라지고 있으니까 KTX만으로도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하이퍼루프라는 이 기술을 도입을 하면 시공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반도의 지도를 생각하지 말고 시간거리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GTX가 도입되고 KTX가 지금 이게 좀 더 보완되고 그리고 하이퍼루프가 생기면은 전 국토가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만 놓고 봅시다.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여의도 그리고 강남역 그리고 여기 교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종로 그쪽 그러니까 어떤 극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중심지들이 존재하죠. 아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국토로 확장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서울의 그 강남 삼성동 그 위치가 지금의 강남 역할을 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하이퍼루프 역사가 존재하는 그 주변 지역에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그 동네가 도심이 되고 전 국토를 하나의 도시권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지금의 강남이나 종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지역들이. 그래서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할 거면 그 빨대 효과 논쟁도 마찬가지인데 KTX가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빨대 효과가 일어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배타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류가 늘어나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그리고 역사 주변으로 주로 발달을 하게 됐죠. 역사 주변하고 주요 지역 위주로 그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제가 언젠가 갈진 모르겠지만 연구원에 들어간다거나 국토연구원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국토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이거는 근데 굳이 제가 안 해도 이건 한번 누가 실증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긴 할 거예요. 일단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는데 결국 KTX 사례를 보면은 교류가 늘어나서 선순환 효과가 되려 더 클 것이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박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은 내구재예요. 내구재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공급이 누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토지 가치를 분리해서 본다. 이게 참 말은 좋은데 사실 이게 뻔하게 알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매매가는 그 토지 가치하고 건물의 가격이 어차피 합쳐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토지 가치가 비싸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토지 가치가 우리가 비싼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삼성동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거의 뭐 현대가 조 단위로 사갔죠. 그 땅을.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거기 유동인구가 늘어나서요.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하에서 그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냐, 그 토지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나뉘는 거죠. 토지의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은 토지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차피 토지 가치하고 물론 법적으로 나눠서 보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통합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나눠서 접근하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토지 공개념 관한 건데 결국엔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헨리 조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 따로 공부를 해보려고요. 왜냐면 대부분 헨리 조지주의를 다루는 거를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는 크게 두 부류 중에 하나인데 헨리 조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첫째로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추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는 굉장히 극우적인 관점에서 반대를 하는 그냥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 그러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지세를 걷어서 어떤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토지세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미국의 사례나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리고 원래 토지 공개념에서 나왔던 그 토지세는 원래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 토지는 한정돼 있고 토지는 모두에게 주어진 거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거하고 엮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모두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그렇게 유동성이 많아서 수요가 많은 땅은 그만큼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수록 더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빈 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빈 땅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왜 토지를 활용 안 하냐? 라는 건데 지금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에 나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되는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토지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지는 다 때려잡자라. 그냥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토지공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러니까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토지세는 그냥 사실상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의 토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공개념에도 어긋나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헨리 조지의 그 토지공개념 자체가 왜곡적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건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거와 부동산의 관계는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주거하고 부동산의 관계는 정치하고 정책의 관계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주거 문제만 관심을 갖겠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커넥다치라고. 이게 세상 일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팠다고 쳐보죠. 그럼 만약에 제가 정책 연구를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제가 정책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정책 연구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일단 집권을 해야 되고 첫째로. 근데 내가 집권까지는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집권 세력이 나를 불러줬다고 가정했을 때 정책만 연구한 사람은 그 정책을 실현해서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 같고 수연이 형. 아무튼 라고 하는데 맞아요. 원래 이 인프라 조성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GTX 역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는 순간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요. 그리고 그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게 그 개발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오르거든요. 거기에는 투기적 수요라는 정의가 사실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가치가 급등을 하고 거기서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발을 꺼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점 때문에 거기에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규제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핵폭탄 떨어뜨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에 규제가 쓰이는 거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규제를 잘 설계해서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죠. 그래서 다들 못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인구 감소를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 용인에 사시는 선대인 씨라고 계신데, 부동산 대폭락. 예, 그분이 이제 대폭락의 근거 중 하나를 인구 감소를 들고 오셨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그분의 주장은 거의 다 틀린 게 근 6년 사이에 증명이 되었으니.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인구가 감소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집중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고령화가 먼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수도권이나 아니면 일부 지방 광역 그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대도시 일부 지역에 집값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어차피 일어날 거였는데 거기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딱 얹어가지고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40년쯤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매우 연로해지실 연도인데 제가 보기엔 그 시점을 2040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2040년에는 좋은 매물들이 많이 싸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이건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이제 집은 아까 말했듯이 내구재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지으면 그거를 소비하고 바로 사라지는 소비재가 아니라 내구재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주택이 매매가 되고 이게 이전이 되면서 계속 순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규제 정책은 사실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정부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지나 그런 게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관련해서 복지 혜택이 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내놨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걸 내놨죠. 주택연금이 되면 그 주택연금으로 나오는 매물들을 사줘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근데 중요한 건 젊은 세대를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정책들이 다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게 상호 연관성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상호적으로 이게 모순관계를 일으켜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개선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내놔도 이게 다른 정책들하고 모순이 되면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에 볼 때 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결국에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권자 호명의 정치도 그렇고 이게 파고 들어가면 지역구 정치하고 지역 중심의 정치, 토호 정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파고 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 사실 필요한 건 선거구 개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선거구 개혁을 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게 국가의 장기적인 방향이 맞긴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거기서 막히거든요. 지역구 사람들의 표심을 너무 신경 써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복잡한 문제다. 하나같이 쉬운 문제가 전혀 없다. 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민달팽이 의원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어떤 사회운동의 구호도 사실 필요는 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야 현실이 조금씩 바뀌긴 하니까. 근데 본인들이 말하는 주장이 다른 정책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일으켜서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는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